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지음. 품격 있게 나이를 먹는 비결. 흐르는 세월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누구나 반드시 만나게 된다. 노화는 무엇보다 갖가지 질병으로 존재를 드러낸다. 내게 가장 일찍 찾아온 노화의 징후는 만성치주염이었다. 35살이 된 어느 날 송곳니 아래에 통증이 왔다. 양치질을 하니 피가 조금 났다. 금방 괜찮아졌기 때문에 별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만성치주염 증세의 시작이었음을 나중에 알았다. 몇 년이 지나자 이 병은 본격적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얼마 전 마침내 어금니 하나를 잃고 임플란트를 했다. 몹시 위태로운 치아가 2개 더 있다. 칫솔질을 하는데 많은 수고를 들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 둘 치아를 더 잃게 될 것이다. 건강한 치아가 오복에 속한다는 옛말이 옳은 것 같다. 치아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제에 세상을 바로 세우자고 대들었던 내가 한심하다고 토로하자 치과 선생님이 위로해 주었다. 그만하면 관리 잘하신 겁니다.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임플란트를 해서 크게 불편한 건 없다. 그러나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몸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조금 움츠러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노화의 2번째 징후는 원시였다. 어느 날 아침 소파에서 신문을 읽는데 아내가 말했다. 할아버지 같아. 내가 영문을 모르고 쳐다보자 한마디 더 했다. 지금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봐. 거울을 가지고 왔다. 거울 속에 나는 팔을 쭉 뻗은 채 신문을 들고 있었다. 서둘러 안과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진단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돋보기를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돋보기를 맞추었다. 나이가 들면 는 근육에 힘이 빠지고 수정체 탄력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가까이 있는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망막 표면이 아니라 뒤쪽에 초점을 형성한다. 책이나 신문을 읽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제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책을 읽지 못하고 낚싯바늘을 매지도 못한다. 최근 들어 느끼는 또 다른 증상은 기억력 손상이다. 뇌신경이 위축된 탓이다. 뇌의 노화는 단기 기억에 문제를 일으킨다. 나는 예전부터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요즘 더 심해졌다. 예전 가수와 탤런트, 영화 배우는 아는데 새로 뜨는 스타들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특히 아이돌 그룹 가수들은 팀 이름만 겨우 구별할 수 있다.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을 일치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어떤 때는 영화를 보는 도중에 주인공 배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줄리엣 비노시나 스칼렛 요한슨의 얼굴이 스크린에 커다랗게 떠 있는데도 저 배우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혼자 끙끙대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름이 번쩍 떠오르면 남몰래 불끈 주먹을 쥔다. 나는 늙어가고 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도 삶은 똑같이 귀한 것이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이다. 자기 힘으로 삶을 꾸려가야 존엄과 품위를 지킬 수 있다. 자식이든 친구이든
타인에게 의존하면 삶은 존엄과 품격을 상실할 수 있다. 늙어도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 돈, 건강, 그리고 삶의 의미다. 늙으면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근력뿐만 아니라 일반 지능과 판단력, 민첩성, 집중력이 모두 떨어진다. 젊은이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은퇴하기 전에 노년기의 소비 생활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돈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노년기의 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저축, 민간 노후보험,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보유 등 그 무엇이 되었든 지속적인 현금 수입을 가져오거나 손실 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을 미리 쌓아두어야 한다. 필요한 자산 규모는 노후 생활의 수준과 형태에 좌우된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운전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싶다면 적어도 수십억 원의 자산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시골에 조그만 집을 얻어 텃밭을 일구면서 소박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적어도 된다. 자식에게 과도한 투자를 하거나 너무 일찍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년기에는 만성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생활비 말고도 더 많은 자산을 비축해둘 필요가 있다. 은퇴 시점까지 축적할 수 있는 자산은 사람마다 제각기 한계가 있다. 그 한계 안에서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노년기의 생활 방식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두어야 한다. 노년기 삶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려면 되도록 건강해야 한다. 건강하지 않으면 즐겁게 활동적으로 살 수 없다. 일상생활조차 남에게 의지해야 할지 모른다. 나이를 많이 먹은 다음에 노력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효과가 적다. 건강을 좌우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생활 습관이다. 이것이 절반을 좌우한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며 잠과 운동을 어떻게 하며 인간관계와 여가생활을 어떻게 꾸려야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조언을 하고 있으니 자기에게 맞는 것을 택하면 될 것이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 의료 서비스 등은 모두 합쳐야 겨우 생활 습관과 맞먹는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의사와 약사는 병을 고쳐줄 수 있지만 나를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건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임을 잊지 말자.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세 번째 조건은 삶의 의미에 대한 확신이다.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 놀이, 사랑, 그리고 연대를 계속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최선이다. 명함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다. 직장 이름과 직책, 전화번호가 명시된 명함은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평생 명함을 가지고 살다가 은퇴해서 명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급여가 적은 파트타임이라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 급여가 나오는 일자리를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다면 봉사활동이 훌륭한 대안이 된다.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이든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기부든 상관이 없다. 놀이도 중요하다. 바둑, 등산, 낚시, 당구, 산책.
그 무엇이든 젊을 때 하던 놀이를 계속하거나 새로운 놀이를 배워야 한다. 노년을 함께 보내는 배우자나 연인, 친구가 있어야 한다. 전면적이고 깊은 정신적,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이 찾아온다. 외로움은 노년기 삶의 가장 무거운 적이다. 시민단체, 동호회, 정치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특히 이런 곳에서는 젊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노인회원은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된다. 나는 멋있는 노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이를 품격 있게 먹을 수 있는지 자주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나는 아직 너무 젊다. 표현을 자칫 잘못하면 어른들에게 결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는 대신 연세가 많이 든 분이 쓴 글을 인용한다. 젊은 시절 칼럼니스트로 이름을 떨쳤던 홍사준 선생은 아름답게 나이를 먹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78에 쓴 수필집에서 그는 밉게 늙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다. 1번. 평소 잘난 채, 있는 채, 아는 채를 하면서 거드름 부리기를 잘한다. 2번. 없는 채 한다. 3번. 우는 소리, 넋두리를 잘한다. 4번. 마음이 옹졸하여 너그럽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낸다. 5번.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한다. 6번.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사실 노인만 그러는 게 아니다. 젊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 나는 훨씬 젊었을 때에도 이런 밉상짓을 좀 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늙어서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원래부터 있다. 홍사중 선생이 예시한 밉상짓 목록은 젊은이들에게도 자기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 만약 다음과 같이 정반대로만 한다면 노인이든 청년이든 똑같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첫째, 잘난 채, 있는 채, 아는 채 하지 않고 겸손하게 처신한다. 2번, 없어도 없는 티를 내지 않는다. 3번, 힘든 일이 있어도 의연하게 대처한다. 4번, 매사에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임하며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는다. 5번,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신중하게 행동한다. 6째, 내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남의 말을 경청한다. 이렇게 하면 품위 있는 어른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름답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곧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품위 있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품위 있게 인생을 사는 것이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품위 있게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젊을 때 품격 없이 살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품위를 갖추면 차선이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품격 없이 사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 그러나 최악은 젊을 때 품격이 있었던 사람이 늙어서 밉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젊어서도 품격이 없었던 사람보다 훨씬 격렬한 비난을 받는다. 젊었을 때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나는 이것이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젊었을 때와 달라졌다고 해서 다 변절인 건 아니다. 정체성이 달라지면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게 당연하다.
나이를 먹는데도 롤 모델이 필요하다. 내 노년기 롤 모델은 2010년 작고하신 언론인 리영희 선생이다. 1970년대에 청년기를 보냈던 유신시대 지식인들 중에는 리영희 선생을 사상의 은사로 존경하는 사람이 많다. 그는 자유의 고귀함을, 진실과 지성의 위대함을 증명했다. 공산주의가 아니었지만 반공주의와 싸웠고, 자유주의자가 아니었지만 자유를 실천하며 살았다. 여러 번 구속당하고 언론사와 대학에서 해직되었지만 언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았다.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대화를 비롯해 좋은 책을 많이 펴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자 리형희, 언론인 리영희, 지식인 리영희로 굴곡 많았던 사회적 삶을 살았다. 나는 리영희 선생을 사상의 은사로 존경하지만 역사와 사회, 인간과 정치에 대한 그의 모든 생각과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그를 노년의 롤 모델로 여기는 것은 그가 보여준 인간적 품격 때문이다. 리영희 선생은 어디에서도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모임에서는 윗자리에 앉는 것을 사양했다.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경청했다. 건강이 악화된 후에는 사회적, 정치적 발언을 절제했고 글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시간을 보냈다. 리영희 선생이 세상을 떠나시기 2해 전 일이다. 낙선했지만 17대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조금 남아 있었던 나는 십자매의 부탁을 받고 강화동에 있는 국회의원 연수원 통나무집 하나를 빌렸다. 십자매는 호주제 폐지 싸움에서 맹활약한 무서운 여자들이다. 기자, 변호사, 한의사, 소설가 등 직업이 다양하다. 나는 사석에서 그들을 마녀라고 부른다. 십자매는 리영희 선생 내외분을 공기 맑고 인적이 드문 그곳으로 모셨다. 노안으로 병원에 일시 입원했던 선생이 사모님을 태우고 손수 운전을 해서 오셨다. 한의사 이유명호를 비롯한 십자매들은 마치 친정 아버지나 되는 것처럼 여섯이서 둘러싸고 서서 발코니에 앉은 선생의 팔과 어깨를 주물렀다. 그 광경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를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도 노년기의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인물이다. 쇼는 술 주정뱅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유년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4년이 전부였는데 가난해서라기보다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서 제도 교육을 거부한 탓에 그렇게 되었다. 그는 학교 교실이 아니라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소설 습작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유명한 지식인들의 강의와 논쟁을 구경하면서 사회를 보는 눈을 길렀다. 저널리스트, 연설가, 사회비평가, 극작가로서는 크게 성공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의 원작인 희곡 피그말리온이다. 쇼는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버나드 쇼는 사회주의 농객으로도 이름을 떨쳤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뒤부터 활발하게 사회 정치적 쟁점을 다룬 에세이와 소책자를 썼다. 쇼는 열렬한 사회주의자, 채식주의자, 반전평화주의자로서 매우 신랄하고 쾌활한 비평을 썼다. 턱수염을 무성하게 기르고 고급 지팡이를 들었던 깡마른 이 극작가는 그래서 팬도 많고 안티도 많았다.
1944년 아내를 잃자 런던을 떠나 고향의 시골집으로 내려간 쇼는 1950년 무려 95 나이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며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극작가도 아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을 리도 없다. 쇼처럼 자신만만하지도 않으며 쇼만큼 신랄한 비평가도 아니다. 내가 그를 노년기 롤 모델로 삼는 것은 그가 글 쓰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쇼가 만년에 쓴 에세이가 쇼에게 세상을 묻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44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을 일필휘지로 써내려갔을 때 그는 88살이었다. 토지 문제에서 시작해 민주주의와 정당, 교육, 금융, 전쟁, 미학, 건축, 과학, 생물학, 유전학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모든 중요한 쟁점에 대한 견해를 거침없이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제2의 아동기를 맞아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나도 버나드 쇼처럼 하고 싶다. 88까지는 못 살더라도 내 지성적 자아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능력을 가진 마지막 시간까지 무슨 일이든 글을 쓰면서 살고 싶다.